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6년 차고 아이가 1명 있어요. 아직 돌도 안 됐는데 하는 짓도 너무 예쁘고 아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난 후 퇴근 시간이 빨라졌네요. 정말 자상한 100점짜리 신랑이자 아빠입니다. 저 대신 아기를 재우기도 하는데 한 번은 자다 깨보니 아기를 재워놓고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앉아? 지금 뭐해? 편지 써. 먼저 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남편은 공대생으로 일도 그쪽 일을 해요. 소설가도 아니고요. 근데 한 달에 몇 번씩 길고 긴 편지를 쓰곤 합니다. 연애 편지 아니냐고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름 아닌 형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 날엔 남편이 새벽에 잠이 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편지지 곳곳에 글자가 번져 있어요. 남편이 울면서 편지를 쓴 거겠죠. 눈물 어린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큰아주버님입니다. 남편은 3형제 중 막내로 자랐어요. 큰형과는 10살 차이가 나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외동딸로 자라 외롭게 큰 편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좀 놀랐어요. 형제애가 이렇게나 끈끈한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이건 친구들한테 비밀인데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남편의 작은 형, 그러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셋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가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전 산 타는데 취미가 없었는데 그렇게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같이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등산을 가는지 이해가 됐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성취감도 있고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먹는 막걸리에 파전, 순두부도 꿀맛이고요. 연애할 때 등산을 시작한 그 시점이 서로에게 푹 빠진 때였습니다. 결혼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등산을 가기로 한 날 남편이 혹을 달고 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전 진짜 당황했어요. 남편은 싱글벙글 웃기만 했죠. 형경아, 인사해. 우리 형 박은성. 안녕하세요. 자기야, 말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놀라긴. 어때? 우리 형 나랑 닮았어? 내가 더 잘생겼지? 몰라. 근데 진짜 형제가 닮긴 닮았네요. 남자친구의 형은 서글서글하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칼국수에 막걸리까지 먹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의 남편이 형한테 절 선보인 거였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형은 결혼하고 자식도 있으니까 여자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냐고. 무작정 데리고 나온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작은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절 꼭 잡으라고 다시는 저 같은 여자 못 만날 거라고 했대요. 그 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제 마음도 결혼으로 기울었죠. 외동딸이라 가급적 결혼은 늦게 하고 싶었는데 짝이 있으니 미룰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빤 지금의 남편을 보더니 얼른 가라고 제 등을 떠밀었어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엄마는 그때 저 몰래 자주 우셨어요. 남편한테 투정 아닌 투정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자식이라곤 나 하나 있는데 홀랑 시집 가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 외로워서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결혼해서 손주를 빨리 낳아드려야 한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형경아, 고민하지 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자 우리. 남편이 엄청 밀어붙여서 저도 마음을 굳혔고 양가 상견례도 마쳤습니다. 식장도 정하고 신혼여행 티켓팅도 다 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전 결혼 직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린 입사 동기였어요. 회사 동기 모임에서 남편을 알게 됐고 서로 첫눈에 반해 연인이 됐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연애한다는 소문이 싫어서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도 비밀에 붙였어요.
회사에선 절대로 모른 척하고 퇴근도 따로 했죠. 데이트도 회사에서 먼 장소에서 몰래 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서 아는 사람과 딱 마주쳐 버렸어요. 남편의 직속 상사였고 우린 꼼짝없이 연인으로 회사에 소문이 났죠. 이래저래 결혼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일주일 전 남편이 절 유명한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고 우왕좌왕했죠. 근데 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곳은 예비 신랑들이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전 남편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여기서 프로포즈 하려던 거였어? 어쩐지 오늘 오빠 좀 이상하더라. 들켰네. 현경아, 이런 건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돼? 이런 일까지 눈치가 빤하면 어떡하냐.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했네. 괜찮아. 사진이나 실컷 찍고 맛있게 저녁 먹으면 되지. 나도 프로포즈 받을 줄은 몰랐네. 기분 진짜 이상하다. 그렇게 저희는 통째로 빌린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게 됐죠. 다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때 아니면 말 못할 것 같다면서 무게를 잡더라고요. 전 긴장이 됐죠. 뭔진 몰라도 폭탄 선언을 할 것 같았어요. 빚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숨겨도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짧은 시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꺼낸 얘기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내가 큰형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 둘째 형 얘기만 하고. 오늘 꼭 큰형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큰형? 오빠한테 형이 둘이나 있었어? 여태 그런 말 없었잖아. 무슨 얘기야? 나한테 큰형이 있어. 근데 좀 멀리 있어. 내 결혼식장에도 못 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거든. 사정? 원양어선이라도 타셔?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 겁난다. 현경아, 우리 형 교도소에 있어. 이어진 남자친구의 고백은 절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죄명은 살인이야. 뭐라고? 살인? 그걸 왜 지금 말해? 이게 다 사실이야? 예비 신랑의 고백에 전 충격을 받고 말았죠. 늘 자상하고 성실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도 걱정은 안 했던 저였어요. 근데 결혼 직전 예비 신랑이 한 고백은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살인자로 복역 중인 큰형이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주로 들었던 가족 얘기는 남편보다 1살 위인 작은 형 얘기였어요. 1살 차이라 많이 싸우고 컸는데 일찍 가정을 꾸려 어른이 됐다고 했죠. 작은 형은 성인이 되자마자 사고를 쳐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당시 8살, 6살 아들이 둘이나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경아, 괜찮아? 그러니까 큰형이 살인으로 감옥에 있다는 거지? 나한테 숨기고 결혼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해주는 거야? 진작 말하지 그랬어.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야.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된 이상 다 말할게. 남자친구는 그날의 사고에 대해 말을 이어갔어요. 시비 붙은 사람이 먼저 형을 구석으로 몰았고 형은 그 사람을 뿌리친 것뿐인데 크게 휘청이더니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된 거라고도 말했죠. 형은 그 사람 응급실까지 같이 갔어. 그 뒤로 우리 형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탄원서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저지른 죄값 다 받겠다고 했고 결국 그렇게 됐지.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전 너무 당황했죠. 큰형이 있다는 사실도 감옥에 가 있다는 것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게 다 사실이야? 이런 일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 우리 형은 동생들 한 번도 안 때리는 사람이었어. 믿어줘, 정말이야.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 숨기고 결혼할까도 생각했지. 근데 아니야.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 감옥에선 언제 나오시는데? 이제 곧 우리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큰형,
감옥에서 자그마치 14년이나 있었어. 네가 원하면 큰형 안 봐도 돼. 부모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미안하다. 많이 놀랬지? 그날은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런 일 저한텐 해당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예비 신랑이 잘못한 건 없지만 결혼할 때 집안을 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솔직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신경 쓰인다, 우리 집에 말도 못했다고 하더니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세상에 흉악한 사건 사고가 많지만 그게 가까운 사람의 일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일로 헤어지는 것도 내키지 않았죠. 결혼식장에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마음으론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전 친정의 비밀로 하고 그대로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범죄자 있는 집안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거 하나는 지켜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법조계 계셔서 더 그러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예비 신랑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결혼 전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나 오빠 없이는 안 되겠어. 친정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고 그냥 우리 결혼하자. 형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곧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큰아주버님의 출소일도 다가왔죠. 남편이 구정 지나고 바로 출소일이라고 했거든요. 설에 시댁 가서 음식을 하는데 작은 형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동서는 괜찮아? 난 솔직히 너무 신경 쓰이는데. 자긴 안 그래? 뭐가요? 뭐긴. 아주버님 곧 출소하잖아.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살인이라는데 동서는 겁 안 나? 겁난다기보단 조금 떨리긴 해요. 근데 동성 씨가 큰형 교도소 간 거 너무 마음 아파하던데요. 자기한텐 좋은 형이었다면서. 좋은 형? 동서는 그 말을 믿어? 좋은 사람이 밖에서 싸우고 사람을 밀쳐? 괜히 우리 겁먹고 그럴까봐 축소해서 말하는 거지. 난 안 믿어. 형님은 집안에 범죄자가 있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서 사고 친 죄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며 신세 한탄까지 했죠. 그러면서 큰아주버님 때문에 애들한테 영향 갈까봐 무섭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주 왕래하는 것조차 싫다고 했죠. 작은 형님은 성격이 확실한 편이어서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표현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선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들 빼고 온 가족이 큰아주버님의 출소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설날 식사 자리에서도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삼형제 이름을 왜 금성이, 은성이, 동성이라고 지은 줄 아냐? 각자 자기 인생에 국가대표가 되라고 지은 거다. 1, 2, 3등 숫자 노름이 아니라 낳기는 차례대로 낳았어도 인생 제대로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야. 아버님은 말씀 중간에 크게 한숨을 쉬셨죠. 우리 장남이 크게 미끄러지긴 했어도 아직 인생 끝난 건 아니다. 니들도 형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말고 우애 있게 대해줘라. 금송이 그놈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다 내 업보지 이게. 술 좀 그만 자셔요. 금성이 얘기만 나오면 이러시더라. 어릴 때부터 삼형제가 어디 싸우는 거 봤어요? 금성이도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왜 한숨부터 쉬고 그래요? 어머니는 따로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히 심란해할 필요 없다고요. 큰아주버님 관련된 일은 하나 신경 쓸 것 없고 부모랑 형제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그래도 불만이 많았어요. 멀리 이사를 가버릴까 해외로 이민 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죠. 하지만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큰형 얘기만 나오면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집안 망신을 시켰다거나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는 소린 아예 없었죠. 죄명만 보면 그러고도 남았을 일인데 시댁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 아주버님은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그날 남편은 꼭두 새벽부터 움직였죠. 작은 형이랑 같이 차 몰고 교도소 앞으로 간다고 했어요. 밖을 내다보니 막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살살해. 형 만날 생각에 서두르지 말고. 눈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하지? 진짜 눈이 오네. 우리 형들 눈 진짜 좋아하는데. 걱정 마 자기야. 운전 조심할게. 맞다. 커피 좀 내려갈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형도 이제 원두 맛 좀 알아야지. 사실 남편은 몇 주 전부터 무척 바빴어요. 두 형제가 주말마다 같이 외출을 했죠. 양손엔 큰 아주버님 물건이 가득했어요. 양복부터 트레이닝복, 운동화와 구두부터 자잘한 생필품까지 연신 사다 날랐습니다. 작은 형님은 그것도 못마땅했대요. 주말인데 애들 안 보고 외출만 한다고 골이 잔뜩 나 있었죠. 그날 저녁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큰아주버님 출소한 기념으로 어머님이 음식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점심 지나서 가보니까 형님은 제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표정이 무척이나 심란해 보였죠. 애들은 친정집에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걸렸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딱 보니까 큰 아주버님 때문에 애들을 두고 온 것 같았죠. 어머님은 별별 음식을 다 하셨습니다. 곱창 전골에 탕수육까지 직접 하셨고 평범한 잔치 음식이 아닌 큰아주버님 좋아하셨던 걸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드셨어요.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눈물을 훔치셨죠. 너무 좋으면서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 심정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죠. 거실이랑 안방에는 그동안 없었던 삼형제들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나 가족 모임을 할 때 치워두신 것 같았습니다. 삼형제가 같이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 남편이 아기 때 형들이 안고 찍은 사진, 큰 아주버님의 졸업사진 등이 주르륵 나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들어왔어요. 사진 봤어? 우리 형 잘생겼지? 우리 집안 남자들이 한 인물 한다니까. 이건 다 같이 경포대 놀러 갔던 거고, 이건 나 돌 때 우리 형들. 여기 대부도 갔던 사진도 있지 않니? 금성이 제대하고 갔던 가족여행인데 얼마나 늠름해. 이 녀석들 한번 놀러 가면 먹기도 엄청 먹었지. 며느리들이 올 때마다 사진을 치우셨을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짠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벨이 울렸어요. 어머님은 버선발로 달려나가셨죠. 금성이니? 우리 아들 금성이 왔어? 곧 문이 열렸고 장정 세 사람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때 처음 큰 아주버님을 뵙게 됐어요. 수감 생활이 힘드셨는지 마르셨고 같은 나이 또래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셨습니다. 전 큰아주버님을 처음 뵙지만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금성아, 우리 아들 잘 왔다 잘 왔어. 어머님은 그토록 보고 싶던 장남을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고생 많았다고 하시면서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엄마, 형 좀 놔줘. 형 신발도 못 벗고 있잖아. 내 정신 좀 봐라. 그래 금성아, 들어와. 배고프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잔뜩 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 어머닌 좀처럼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어요. 큰아주버님은 시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저와 형님한테 다가오셨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무섭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생김새가 비슷하셔서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죠. 전 악수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작은 형님은 달랐어요. 새침하게 서서 눈을 내리깔고 목례만 살짝 하더라고요. 큰아주머님은 저희가 낯설고 서먹한 것도 있지만 왠지 면목 없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대화를 나누기도 뭐해서 전 얼른 저녁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하루 종일 만드셨다고 저도 조금은 힘을 보탰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계속 울기만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큰아주버님 옆에 앉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보다 못해 한 말씀 하셨어요. 이 사람아, 이 좋은 날 자식들 앞에 놓고 왜 눈물바람이야? 정승 그만 떨고 금성이 밥 묻게 해. 당신 울고 있으면 금성이 목에 밥이 넘어가겠어. 그렇지. 얘들아, 다 앉아라. 밥 먹자. 금성아, 다 엄마가 한 음식들이야. 맛있게 먹어라, 우리 아들.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겠네. 형 얼른 먹기 시작해. 다 형 먹으라고 만든 음식들인데 우리가 먼저 달려들 수 있겠어? 나 엄청 배고프다니까. 큰아주버님은 참 맛있게 저녁을 드셨습니다. 어머님은 장남 밥 먹는 모습 보시느라 몇 술 뜨지도 못하셨어요.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기만 했고요. 작은 형님은 셀쭉하더니 주방에 가서 안 나왔어요. 밥 생각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 옆에 앉아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큰아주버님한테 눈길이 갔어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는 편은 아닌데 큰아주버님 그렇게 나쁜 분으로는 안 보였죠.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14년 전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엔 매일 저녁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장남을 교도소에 보내고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됐죠. 새삼 14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큰아주버님한테 이것저것 권하셨죠. 다른 가족들도 술 한잔씩 하는 바람에 저녁 먹는 자리가 길어졌어요. 근데 작은 형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지호 아빠, 애들 아픈 거 깜빡했어? 언제까지 있을 건데 같이 친정 가서 애들 데려와야지. 그랬지. 자기야 오늘은 혼자 가라. 차키 줄 테니까 친정 가서 자고 와. 난 오늘 형이랑 여기서 자고 갈게. 너무한 거 아니야? 눈까지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나보고 거길 혼자 가라고? 운전도 잘하면서 왜 그래? 오늘 형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술 많이 안 마실게. 응? 형님은 집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아주버님은 본가에서 자고 싶은 눈치였죠. 결국 작은 형님과 전 집으로 갔고 남자들은 본가에 남아 회포를 풀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절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면서 막 화를 냈어요. 다른 집안 같으면 이런 잔치를 벌이겠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물러터졌으면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분통 터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면 큰아주버님은 슈퍼맨이나 다름없었어요. 키 크고 잘생긴 데다 공부까지 잘한 큰형이 남편은 참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예고 없이 벌어진 사건 때문에 형을 감옥에 보내고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걸 한동안 피했대요. 모이면 큰아주버님 생각이 나서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모두 미래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었죠. 다음 날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 왔고 오자마자 낮잠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형들이랑 얘기하느라 날 새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면서도 남편은 형 하면서 잠꼬대까지 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작은 형님이 생신상을 준비할 차례였죠. 형님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내 심란한 마음 알지? 내가 식당 좋은데 예약하자고 지호 아빠한테 말했는데 절대 안 된대. 이번만큼은 집에서 형 대접해주고 싶다고. 꼭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라는 거야. 내 속도 모르고. 진짜 미치겠다니까. 이번엔 제가 그냥 할까요? 전 괜찮은데. 내가 그 얘긴 안 했겠어? 근데 싫대. 어머니 생신날 꼭 우리 집에 다 초대해서 밥 먹자는 거야. 고집을 엄청 부린다니까. 형님은 큰아주버님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애들이랑 왕래하는 것도 싫다고 할 정도였으니 집에 초대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겠죠.
하지만 작은 아주버님이 이번만큼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대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막 웃더라고요. 작은 형 고집 쇠임줄 같다고 이번엔 절대 양보 안 할 거라면서 이번엔 작은 형 내서 식사하지만 다음번엔 우리 집에도 형을 꼭 부르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전 다시 물어봤어요. 큰아주버님 직접 뵈니까 인상도 좋고 그런 짓 하실 분 같지 않다고요. 나한테 아직 말하지 않은 거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면서 괜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눈치를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했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하고 더 캐묻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형님네 다 모이기로 했어요. 집 앞에서 만난 큰아주버님은 설레는 눈치였습니다. 조카들 처음 보는 자리라고 장난감도 한아름 사오셨더라고요. 1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성인이 됐고 장가를 들고 아빠가 됐죠. 큰아주버님은 그 모든 걸 다 놓치신 거였어요. 저흰 다 같이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애들이 먼저 달려나왔죠. 시어머니가 막내를 안고 큰아주버님께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주방에서 툭툭 튀어나온 작은 형님이 막내를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애 다칠라. 왜 그러니 둘째야. 손 안 씻으셨잖아요. 얘 아직 감기 안 나왔어요, 어머니. 난 또 뭐라고. 알았다. 얘들아, 우리 손부터 씻자. 상을 차리기 전이었고 시부모님은 조카들을 불러 큰아버지라고 인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애들을 보고 너무 귀엽다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아주버님한테 언제 이렇게 애들을 키웠냐고 너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형님이 또 끼어들었어요. 애들 앞을 막으면서 이러는 거였습니다. 얘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학습지 하라는 거 다 했어? 그거 다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엄마 조금 있다 들어가서 검사할 거야. 여보, 이제 곧 저녁 먹을 텐데 애들 공부 꼭 지금 시켜야 돼. 얘들아, 저녁 먹고 해. 아빠가 괜찮다잖아. 나와, 큰아빠랑 놀아. 이는? 애들 오늘 하루 종일 놀았어. 너희 들어가. 감기도 아직 안 나왔잖아.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 말 안 들어?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고 어른들은 머쓱해졌어요. 사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형님이 큰 아주버님을 불편해하는 거 눈치는 다 채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티나게 행동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죠. 남편은 좀 화가 난 것 같았고요. 하지만 큰아주버님은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방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용돈을 주시면서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그냥 마음씨 좋은 어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식구들이 불편해할까봐 조심하시는 눈치였어요. 작은 형님이 조금 원망스럽긴 하더라고요. 이왕 먹는 저녁 기분 좋게 시간 보내면 좋을 텐데 좀 지나치다 싶었죠. 저녁 먹기 전에 큰아주버님의 거처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은 시댁에 계셨지만 큰아주버님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죠. 고시원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작은 아주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 우리 집에서 지내. 방이 4개잖아. 하나 형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우리 애들도 마음껏 보고. 전 차를 마시다가 뿜을 뻔했습니다. 작은 형님이 얼마나 큰아주버님을 싫어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큰일 났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귀가 밝은 작은 형님이 손에 국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머,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1억이야? 자기야, 나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다고 했잖아. 서재방 내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저랑 한 약속을 까먹었나 봐요. 그랬나? 당신 쇼핑몰 내년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애들 보기 힘들다고 천천히 준비한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당장 시작할 거야. 나 돈 벌어야 돼.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모 있는 집에 계속 사는 게 맞지 어딜 가냐고요. 그러자 제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였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고 부모고 큰아주버님이랑 같이 살자고 난리였어요. 큰아주버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보고 막내 신혼집에 들어가라고? 난 싫어. 혼자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고시원도 상관없어. 혼자 홀가분하게 살아보고 싶다. 요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유행이라며. 나도 유행 좀 따라보자. 이 나이에 내 몸 하나 건사 못하겠어. 다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저 준비되면 나가서 살게요. 괜찮죠? 큰아주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시부모님과 형제들은 애틋한 눈빛이 가득한데 저랑 작은 형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행여나 같이 살게 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사실 죄송하기도 했어요. 곧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메뉴는 삼계탕이었어요. 큰아주버님 거취 문제가 해결되고 더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작은 형님 기분이 좋아지셨죠. 어머님께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해드린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삼계탕에 인삼을 넣지만 돈 많이 벌면 꼭 산삼 넣어드릴게요. 아셨죠? 작은 형님은 확실한 기분파였습니다. 기분 나쁘면 풀릴 때까지 툴툴대지만 기분이 풀어지면 엄청 상냥해졌어요.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큰아주버님이 끼어들었죠. 재수씨, 고마워요. 어머님 생신상도 이렇게 차려주시고 은성이가 정말 장가 잘 갔네요. 근데 부모님 산삼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불효를 했으니 이제라도 제 역할 해야죠. 어머니 아버지 기대하세요. 산삼은 무슨, 우린 너 건강하기만 하면 욕심 없다. 왜 이렇게 못 먹어? 이빨이 안 좋니?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꼭 형의 보호자처럼 굴었죠. 사준 옷이 잘 맞는지, 구두는 작지 않은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하다못해 큰 아주버님 로션까지도 챙기더라고요. 이빨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내일 치과 가자고 두 형제가 난리였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같이 사러 가는 것도 좋다면서 삼형제가 아주 똘똘 뭉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저녁 모임은 잘 마칠 수 있었죠. 작은 형님은 가족들을 배웅하면서 무척 홀가분해했어요. 집에 가는 길 남편이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만에 형까지 모이니까 진짜 가족 모임답다. 자기야, 큰아주버님 인상 볼수록 좋은 거 있지? 그치?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큰아주버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불은 따뜻하냐, 잠옷은 마음에 드냐 그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큰아주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입장에선 동성이가 막내고 어린데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재수씨. 한 번은 꼭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뭘요? 동성씨가 요새 얼굴이 폈어요. 아주버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너무 좋대요.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엄청 귀엽고 절 잘 따랐어요. 재수씨 동성이가 잘해주죠? 그 녀석 다정한 성격이라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주제에 너무 말을 했나요? 오늘 다시 보니까 재수씨랑 동성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주버님과 통화를 마치고 남편을 봤더니 이 사람이 글쎄 울고 있었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큰형 싫어하는 거 너무 티나서 속상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한없이 고맙다는 거였죠. 전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삼형제는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은 형님이 아끼는 2캐럿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죠. 그 반지는 작은 아주버님이 큰 마음 먹고 해준 거였어요.
막 성인이 된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셨거든요. 이제 애들이 8살, 6살이나 됐고 살림도 펴서 작은 아주버님이 얼마 전 큰마음 먹고 해준 거였습니다. 어머님 생신날 작은 형님이 꺼내서 자랑까지 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죠. 그게 없어진 건데 작은 형님은 대놓고 큰아주버님을 의심했어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밖에 끼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 일로 작은 집은 부부 싸움까지 났습니다. 찬찬히 좀 더 찾아보고 말해. 다짜고짜 우리 형이 가져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주책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나한테 반지가 여러 개야? 그거 하나뿐이라고. 결혼하고 내가 호강한 적 있어? 궁상맞게 살아온 나한테 폐물은 그것뿐이 없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그거 잃어버리면 나 못 살아. 그게 어떤 반지인데? 분명 아주버님 소행이야. 그분 아니면 누구겠어? 넌 말 다 했어? 아니면 어쩔래? 우리 형 아니면 어쩔 거냐고. 건수 잡았다 이거냐? 네가 우리 형 싫어하는 거 나 다 알아. 아니, 우리 식구 전체가 다 알아. 난 형이 훔쳐가지 않았다고 확신해. 너 마음 곱게 써라. 그러는 거 아니야. 두 분은 경찰에 신고해 주변 CCTV까지 훑어봤대요. 하지만 집에 드나든 사람은 시댁 식구가 유일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정황은 전혀 없었죠. 그래도 작은 형님의 주장은 억지 같았어요. 가족 모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반지가 없어진 이후 큰아주버님 연락이 끊겼다는 거였어요. 고시원을 계약해놓고 시부모님 댁에 지내고 계셨는데 말없이 외출하신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전원도 내내 꺼져 있었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출소했다는 걸 아는 지인도 없었어요. 본인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알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큰아주버님은 연락도 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형님은 큰아주버님이 범인이란 생각을 굳혀갔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자취를 감출 일이 없다는 거였죠. 도둑이 재발저려서 못 나타나는 거야. 자그마치 2캐럿이라고. 그거 팔면 한동안 생활은 문제 없을걸? 내 생각이 맞았어. 집에 들이지 말아야 했다고. 반지나 귀걸이 같은 거 엉뚱한 데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랑 다시 찾아보실래요? 집안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서, 내가 온 집안을 탈탈 털어봤다니까. 그거 알이 얼마나 큰 건데 대충 봐도 번쩍거려서 금방 찾는다고. 반지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감쪽같이 사라졌다니까. 그게 왜 갑자기 없어졌겠어. 다른 가족들은 말을 잃어갔습니다. 남편도 내내 시무룩하고 우울해졌죠. 작은 형님만 기세가 등등해서 이 일 어떻게 할 거냐고 작은 아주버님을 닥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중간에 크게 아프셨죠. 마음고생이 몸살이 돼서 체중까지 빠지셨어요. 무엇보다 아주버님이 어디 가서 뭐라고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 하셨습니다. 물론 실종 신고도 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조사를 해볼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더 이상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가끔 둘이 술을 마시는 눈치였어요. 겨우 되찾은 큰형을 또다시 잃어버려서 속상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죠. 시댁 식구들 모이면 큰아주버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까맣게 잊은 게 아니라 떠올리면 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일부러 피하는 거였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많이 아프셨어요. 가끔 제가 시댁에 가면 어머닌 절 붙잡고 우셨어요. 넌 알지? 우리 금성이 도둑질 같은 거 하는 애 아니다. 분명 무슨 병고가 있는 게 분명해. 지호 어미 반지 우리 금성이는 손도 안 댔어. 그건 내가 보장해.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면 아깝고 허망해 죽겠다. 그날 외출한다고 할 때 보내지 말걸.
답답해서 미치겠어.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시원 계약하고 도망가는 놈이 어디 있냐? 우리 금성이 그럴 애 아니야. 부모한테 그동안 못한 효도 하겠다고 그랬던 거 너도 봤지? 막내야, 우리 금성이 좀 찾아다오. 금성이가 보고 싶어 죽겠다. 전 시리에 빠진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백방으로 형을 찾아다녔지만 성과가 없었죠. 게다가 작은 형님은 남편과의 불화로 사느니 마느니 하고 있었어요. 원인은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린 건데 속내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큰아주버님이랑 거리를 뒀어야 한다는 게 작은 형님 생각이었어요. 하룻밤 불장난에 애가 생겨 결혼했지만 지독하게 고집센 남편이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죠. 심지어는 시부모님 앞에서도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었어요. 불똥은 저희 친정에까지 튀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친정 부모님도 큰아주버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저한테 박서방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하셔서 핑계를 댄다는 게 그만 큰아주버님 얘기가 나오고 말았죠. 엄마 아빤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헛똑똑이라면서 결혼 전에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부모한테 말 한마디 안 했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 같으면 이러지도 않는다고 무조건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하는 거라고 속상해 하셨어요. 이래저래 속상하기만 했죠. 전 어머님 생신날에 가족 모임을 수만 번 되새겨봤어요. 아주버님은 내내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애들 방이며 안방, 심지어 주방에도 안 가셨어요. 출소하시고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조심하는 게 느껴졌죠. 그런 분이 반지를 가져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남편이랑 수차례 얘기를 해봐도 결론은 같았어요. 형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자정이 지나 막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작은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 너머로 뭐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동서, 빨리 좀 와줘. 빨리. 큰일 났어. 서방님 계셔? 빨리 차 끌고 우리 집에 좀 와줘. 어? 아, 여보 그만해. 애들은 울고 형님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잠옷에 겉옷만 대충 걸치고 작은 형님네로 쫓아갔어요. 갔더니 거실이 난장판이 돼 있었고 작은 아주버님이 누워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부엌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형, 우리 형, 태산 같고 바다 같은 우리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돌아와줘. 제발 돌아와줘, 형. 남편이 나서서 작은 아주버님을 달랬어요. 왜 그러냐고 얘기 좀 하자고 아주버님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 동안 작은 아주버님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전 그동안 거실을 대충 치웠고 놀란 애들을 재웠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온 후 우린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작은 형님 표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죠. 그 반지 찾았어요. 5년 전에 잃어버렸던 다이아 반지 찾았다고요. 뭐라고요? 어디서 찾았어요? 빨리 말해봐요, 형수. 작은 형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5년 전 감쪽같이 사라졌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는 오늘 아이들 장난감 속에서 발견했대요. 조카들이 커서 창고에 뒀던 장난감을 모두 처분하려고 꺼냈고 중고로 팔려고 정리하는 중에 플라스틱 장난감 기차 안에서 반지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걸 작은 아주버님이 발견했고 난리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5년 전 당시 6살이던 둘째가 장난감 속에 숨겨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였죠. 그것 때문에 1차로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작은 아주버님은 집을 나가 술을 진탕 드시고 온 거였어요. 억울하다고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셨대요. 큰형 어떻게 하냐고, 미안해서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작은 아주버님은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작은 형님도 후회로 몸부림을 쳤죠. 난 꿈에도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어? 큰아주버님은 대체 어딜 가신 거야? 얼굴을 봐야 오해를 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호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 일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 큰아주버님의 행방에 관심이 쏠렸어요. 반지를 훔쳐가신 게 아니라면 왜 사라지신 건지, 여태 연락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날마다 눈물바람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몰라보게 수척해지셨고요. 하루는 우리 집에 작은 형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가 이상하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서방님,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지금 지호 아빠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만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폐인이 돼가고 있다고요. 아주버님 교도소 간 거 지호 아빠랑 관련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책감 갖는 거냐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절대 입을 안 여세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요. 이제라도 속 시원히 말 좀 해봐요. 네? 결국 남편은 아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둘째 형이 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거든요. 같은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고등학교도 같이 진학을 한 거죠.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요. 작은 형이 크게 다치기 전까지. 작은 아주버님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알리지 않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심하게 맞아서 앞니가 부러진 채 집으로 오게 됐고 그제야 온 가족이 알게 됐다는 얘기였죠. 당시 26살이던 혈기왕성한 큰아주버님은 당장 집을 뛰쳐나가셨대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동생을 괴롭히는 애들을 봐야겠다는 의도였죠. 근데 그 못된 애들은 오히려 큰아주버님한테 대들더래요. 증거 있냐 목격자 있냐 그러면서 작은 아주버님이 지어낸 말이라고 누명 씌우는 거라고 바락바락 우겼다는 거였습니다. 니들이 사람이냐? 애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앞니까지 깨트려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 부모님 전화번호 대? 니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도 아시냐? 내 동생 지금까지 니들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 애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이 나쁜 녀석들아.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며? 왜 우리 은성이를 괴롭히는데? 우리 은성이가 뭘 잘못했다고? 큰아주버님은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다 들었고 목격자도 있었대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자들과 말싸움이 벌어졌고 언성이 높아진 상황까지 갔는데 가해자 한 명이 배를 들이밀면서 큰아주버님을 구석으로 몰더랍니다. 그때 뒤통수를 벽에 찌은 큰아주버님이 가해자를 밀쳤고 가해자는 튀어나온 공사장 철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였어요.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시부모님은 좋은 변호사를 쓸 여력이 없었고 무엇보다 큰아주버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합의도 못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로 재판이 진행됐고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한 큰아주버님은 14년형을 선고받은 거였어요. 이야기를 하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둘째 형이 맞은 거 본 사람도 나였고 첫째 형한테 그 상황을 다 말한 것도 나였어. 차라리 둘째 형이랑 같이 맞고 끝냈으면 나았을까? 큰형이 그 상황을 몰랐으면 감옥에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후회돼. 그날 둘째 형이 맞는 걸 봤다고 일러 바친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큰형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저와 작은 형님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자기들 때문에 큰형이 교도소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은 작은 형님한테 왜 그랬냐고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지 왜 그렇게 큰형을 미워했냐고 물었어요. 작은 형님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내가 모질이에요? 바보 천치냐고요. 왜 형제들끼리만 알고 날 이렇게 못된 사람 만들어요? 지호 아빠가 그러는 이유가 있었어.
밤낮 형만 찾는 이유가 있었다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해. 내가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20, 30대 그 좋은 시절을 몽땅 감옥에서 보낸 형이 너무 불쌍하다고 남편은 그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큰 아주버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에서 큰 아주버님의 소지품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전 너무 놀라 한달음에 달려갔죠. 가면서도 남편은 희망을 잡고 있었어요. 누군가 큰 아주버님의 소지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일을 당한 거라고, 어딘가에 분명 살아계실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돌아가신 게 맞았고 당시 갖고 계시던 작은 가방과 지갑, 전원이 꺼진 핸드폰이 발견된 거였어요.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맨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험한 산을 타다가 잘못되신 게 아닌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지리산의 험한 골짜기에서 약초꾼들이 큰아주버님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문지에 돌돌 말린 작은 산삼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날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던 큰아주버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문의 날짜는 5년 전 함께 식사를 했던 3일 후였어요. 남편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온 작은 아주버님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출소하자마자 산에서 실족사를 당한 형을 5년이나 외롭게 뒀다며 동생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형, 이런 게 어딨어. 꿈에라도 나타났어야지. 어디 있다고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형 감옥 갈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출소할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그랬잖아. 나 형한테 보여주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다 뭐야. 왜 말도 없이 혼자 떠난 거냐고. 이럴 순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남은 형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어요. 작은 형님도 괴로워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은 큰아주버님 걱정에 이미 건강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총대를 맸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형을 찾았지만 이미 산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두 분은 처음에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에서 형을 발견했고 5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시고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산삼이 있었다는 얘기에 어머니는 기절하셨습니다. 금성아, 이런 불효가 어딨냐. 산삼 같은 거 어민 필요 없다. 보물 같은 자식이 넌데 어미 옆에 가만히 있지 왜 거길 갔어 왜. 금성아, 네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어미는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우리 금성이 불쌍해서 어떡해. 이 녀석아,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주지. 어찌 그리 무정해. 원통에서 이를 어째. 분하고 원통에서 너를 어떻게 보낼 거야. 그렇게 큰아주버님을 떠나보낸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은 형님의 주도로 우린 큰아주버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놀랍게도 큰아주버님의 부고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큰아주버님의 친구분들을 비롯해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탄원서를 써준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오셔서 안타까워해 주시고 큰아주버님의 명복을 빌어주셨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다면 짧은 만남 동안 더 잘해드릴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전 큰아주버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동성 씨가 큰형을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저도 큰아주버님과 친해지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올해 아주버님이 있는 봉안당에 다녀왔어요. 전엔 우리 둘뿐이었는데 우리 딸도 데리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예림이를 큰형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형, 보고 있지? 나 이쁜 딸 아빠 됐다. 형도 보면 좋을 텐데 잘 키울게. 형도 우리 예림이 지켜줘야 돼. 작은 형님과 아주버님은 조용히 살고 계세요.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 작은 형님은 가족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후회된다고 사과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행동 너무 모질고 이기적이었다고 이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두 분은 아이 키우며 잘 살고 계세요. 또 돌아가신 큰아주버님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것저것 잘 챙기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1년 만에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리셨어요. 밥을 차려드리면 금성이 밥도 있냐고 물어보시고 비가 오면 금성이 우산 챙겼냐, 집에 들어왔냐 수시로 물어보시네요. 가슴 아픈 건 큰아주버님 생일날과 출소한 날짜만 되면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세요. 장을 보자고 하시고선 또 큰아주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득 차리시곤 합니다. 상을 차려놓고 현관문만 바라보시는 어머님을 보기가 참 속상하네요. 어머님마저 어떻게 되실까봐 저희들은 언제나 건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큰 아주버님 방은 그대로 있어요. 출소한 지 일주일 조금 넘게 머문 자리지만 동생들이 형을 아끼는 마음에 샀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복과 잠옷, 트레이닝복과 이불들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남편은 가끔 세상을 떠난 형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붙이지 못한 편지가 서랍에 가득하네요. 작은 아주버님은 형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잠도 줄여가며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계시고요. 호탕하게 웃으시던 큰아주버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하늘에서는 불행한 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 안타깝게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 가족들을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비명 횡사하신 아주버님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산삼을 찾으러 가지만 않았어도 가족들과 지금 함께 계셨을 텐데 말이죠. 부디 남은 가족들은 부모님 잘 챙기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